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네, 여러분, 저 일주일 만에 뵀는데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첫 스타트는 항상 하몽님이 이렇게 안녕하세요로. 네. 맞아요.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순서를 정해놔야겠어. 서로 맨날 눈치 싸움이야.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괜찮네요. 오늘 제가 발제를 맡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바로 부자 되는 법입니다. 예. 이거 다 듣고 나면은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아, 그럼요. 저한테 진짜 불가능인데 부자가 된다는 거는 제 개념에서. 그러니까 소비주의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아, 지금도 되게 여러분 모두 편견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제가 그 편견을 다 깨부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편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도 이게 소비주의와 부자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소비를 하면은 돈을 쓰게 되고. 그죠. 그렇죠. 흔히 부자라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바로 그게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아낄수록 부자 된다 이게 편견이다. 네, 편견입니다. 여러분 다 잘못 배우셨어요. 그러면 진짜 오늘 유용하게 듣고 일상생활하는데 잘 써먹어야겠어요. 그럼 이거 녹음해서 내가 와우 경제 채널에다가 홍보해야겠어. 여러분 주식하지 말고 이 팟캐스트를 드십시오 이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이신가요? 여기 부자이신 분? 마음은 부자. 좋겠다. 흥부야 흥부. 좋아. 진짜 좋아. 예를 들면 뭐 금수저라던가 부모님이 돈이 엄청 많으셔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럼 여기 안 있겠죠 아마. 그니까 그러니까. 나랑 안 놀고 있겠지 지금. 네, 그러면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는 이미 엄청난 부자다 라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그대로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 방송을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집에 들이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네, 어머니. 네, 그러면은 모두 방송 끝까지 듣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지금 살면서 부동산, 주식, 뭐 세컨드잡 혹은 각종 투자 아이템들 이런 각 분야에 대한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은 적이 있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다들 있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다 밑바닥에 보면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무슨 글을 본다던가 책을 본다던가 소문을 듣는다거나 다 돈이 되는 정보 이런 거를 맞아요. 듣기 위해. 저랑 하몽님은 회사원인데 회사에 가면은 하는 얘기의 절반은 육아 얘기고 절반은 돈 얘기잖아요. 육아 얘기? 네, 절반이? 절반이 육아 얘기고 절반은 돈 얘기인데 맞아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도 왠지 손대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관심이 약간 고정적 수입이 생기면 투자 같은 거에 관심이 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따가도 할 얘기가 있겠지만 그냥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이득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아, 오히려? 네. 가만히 두는 게. 네. 마이너스나 되지 말자. 저는 할 얘기가 많지 않네요. 네, 제가 또 지위가 또 학생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결과는 뭐 이런 말들을 결국 하게 되죠. 돈을 버니까 고로 나는 안 돼. 라던가 서로 다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주말에 놀고 다시 출근하고 상사 씹고 로또만 당첨되면 이 회사 그만둬야지 하면서 살아가죠. 잠깐 반짝이는 것 같다가도 우리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대체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떼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와 돈이다 라고 버는 순간은 진짜 극히 드물죠. 편집될 만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전 로또 당첨되고 회사 다녀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냥 취미로. 취미로 하기보다 그냥 약간 돈에 상관없이 그냥
뭔가 회사를 일을 다녀보고 싶어요. 맞아. 근데 그게 진짜 스웩이야. 그 부담 없을 것 같아. 예전에 왜 비트코인으로 떼돈 버셔가지고 그치. 뭐 집 하나 사고 그냥 회사는 재미로 다닌다. 음. 이런 분들 뭐 전에서 듣는 거 보면은 진짜 맞아. 멋있어.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평소에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 테니까 공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부자 되는 방법. 대학에 갑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요. 그리고 수익의 한 10% 정도는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노후 자금을 쌓아서 신용카드를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쿠폰과 마일리지를 모으고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해서 현명하게 소비합니다. 연말정산 부지런히 해서 13월에 월급을 받아내면은 완전 럭키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65세쯤 되었을 때 부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나요? 내 얘긴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이미 생활이어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신 건가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살라고 강요 아닌 강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죠.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제 인터뷰나 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젊어서 성공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밟아서 성공한 분들은 사실 없어요. 한창 비트코인 열풍 불었던 때에도 비트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번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 그쵸? 그렇죠. 주변에는 없어요, 일단. 저도 사실 건너밖에 없는 것 같긴 맞아. 하네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큰 돈을 원타임에 벌어들인 분들이지 저희가 그분들을 부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부자는 그분들을 포함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마크 저커버그 정도는 돼야 부자입니다. 이거 가능한 방송인가요? 여러분 믿고 따라오세요. 처음부터. 믿고 따라오세요. 좀만 기다려봐요. 네. 마크 저커버그는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또 알아왔어요.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젊은 나이에 혹은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딴지를 거는 거는 아닌데 맞잖아요. 본심으로 딴지를 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궁금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얼마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좀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안느님이 10조 원 정도 갖고 있는 걸지도 몰라. 진짜 그러면은 아까 밥 좀 사주지. 그러니까 커피는 하몽님이 샀는데. 막상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제가 그럼 니는 돈을 얼마나 버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신보가 꼬인 분들은 그런 거부터 궁금하실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청취자분들이 지금 심보가 꼬인 쪽으로.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제가 뭐 개발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바로 아주 성공학 분야에서는 유명한 책에 대한 내용들을 재구성해서 전달드리는 내용들이고요. 저는 이 내용에 깊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또 저의 의견까지 얹어서 전달을 드리고요.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법을 밟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첫 스텝이 있어요. 그 스텝까지는 밟았다. 아직 응애 수준이다.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돈을 많이 버신 유명한 분들이 뭔가 비법처럼 적어놓으신 그런 책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다 묶어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거보다도 저의 목표는 네.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리셋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생각혁명 이런 거. 포맷. 네네네. 계몽주의 같은 거. 자, 다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65세의 부자 되기 전국민 프로젝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고 뭐 연말 정산하고 어쩌고. 근데 이거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너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갈아 넣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의 미래가 현재보다 훨씬 더 소중한지 현재와 미래 둘 다 구할 수는 없는지 저랑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프트웨어를 다시 깔아드리고요. 뇌를 리셋할 겁니다. 약간 세뇌 전 좀 세뇌 무서운데요. 방송인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재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나뉘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우리의 뇌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반면에 부자들은 그럼 어떤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을 정말 어떻게 버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부자란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면서 6시간씩 자고 주말도 반납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돈과 건강, 가족, 행복, 연애 모두 잡는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일단 부자의 중요한 조건일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이죠?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들이 뭐 연애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욕심쟁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음흠. 누구는 다 하고 누구는 못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좀만 더 들으시면은 그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아, 제가 좀 조급했어요. 그리고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혹은 이 책들은 절대로 가난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는 돈이 좀 더 많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자 혹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워딩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주제가 불편하시면 혹은 나는 부자가 될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재생을 중단해주세요. 그렇지 아, 마시고 이 전화가 또 이거 괜찮은 재밌었거든요. 거죠? 이거 재활용에 대해서 재밌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들어보세요. 슬슬 걱정된다.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밑밥을 많이 깔았으니까 이거- 이제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거 해소할 수 있나? 이 정도 떡밥을?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책 100만장자 시크릿 그리고 부의 추월 자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저와 한 배를 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체크리스트를 들려드릴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패널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해 주세요.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자본주의의 피해자다. 나는 솔직히 로또만 당첨되면 혹은 자본금만 마련되면 한탕할 수 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돈은 저축해야 한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 운 좋게 수저를 잘 물고 태어나서 꼼수를 써서 신성하지 않은 방법으로 번 것 같아서 안이 꼽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뽑아먹고 사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혹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돈을 탐내는 행위는 부끄러운 짓이다. 주식, 비트코인 등의 투자는 나쁜 것이다. 이상입니다. 체크하셨어요, 여러분? 별로 없는데요. 오, 범례님 하나도 몇 없어요 개? 저는. 하나도 오. 없어요. 전 2개. 2개.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저는 한 4개 한 것 같은데. 오. 근데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면서 난 직감했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직감했어. 아, 화자의 의도가 너무 정직해. 하나 접으면서 이러면서 접었어요. 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이 방송을 꼭 집에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도. 슐라님 나가셔도 됩니다. 네, 우선 부자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방송 들으시면서 나 안 가난한데요? 나 연봉 꽤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요? 복지도 괜찮아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돈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얼마를 버세요? 라고 물어보지 순자산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세에서는요. 그 사세 뭔지 아세요? 그들만이 사는 세상. 맞습니다. 저는 알아서 대답 안 한 거예요.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순자산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골프장에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야, 이번에 누구 연봉 올랐대. 9% 연봉 인상 확정이라는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손님입니다. 즉 저희는 보통 근로소득으로 부를 이야기예요. 나의 연봉이나 월급이 나의 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억대 연봉을 찍었다 하면 엄청난 부자인 것 같고요.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회사의 연봉이 회사의 매력도를 결정합니다. 저희 마음속의 부는 근로소득 플러스 혹은 조금 있다면 투자 수익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얼마를 버는지가 지금 좋은 직장의 기준 이런 걸로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네. 뭐 맞지 않나요? 적어도 이제 그 순 자산을 높이기 위한 주된 수익원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목표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 뭐 적어도 그 정도는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 안에서 근로소득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네네. 맞아요. 근데 약간 그 예측 가능한 일종의 수익 분배,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부의 척도가 이제 근로소득으로 되게 한정되어 있는 세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물어보는 질문도 얼마를 벌어요가 중요한 질문이 돼요. 근데 정말 부자들은 순자산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뭐냐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금전적인 가치입니다.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현재 가치, 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 시세까지 포함해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가치의 합이고요. 거기서 부채를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순자산이 됩니다. 전 마이너스네요. 마지막에서 부채를 빼는 순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 게 순자산은 필요할 때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자산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무일푼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물려준 시가 10억짜리 집이 있어. 이 사람 그럼 부자인가요?
부자죠.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이 집은 필요할 때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돈이 지금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집을 팔고 나서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럼 이 순자산은 이 사람의 진정한 순자산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현금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내가 필요할 때 그 집을 팔고 나는 얼마나 싼 집에 가서 살 수 있냐가 이제 정해지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 차액으로? 네. 아, 만약에 이 10억짜리 집을 팔고 나 5억짜리 집으로 사서 5억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하면 그 정도가 순자산이 되겠죠. 그러나 10억 전체가 순자산 취급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그 경영학에서 기업 가치 매길 때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현금 유동성 그리고 고정자산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인데 약간 감가상가 그런 거. 네, 그거를 사람에 대입한 느낌이네요. 조금.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백만장자, 사실 지금은 백만장자 시대가 끝났어요. 억만장자 시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소득이 100만 달러라는 걸까요? 순자산이 100만 달러라는 걸까요? 순자산이겠죠? 그렇습니다. 순자산이 100만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를 쌓으시려면 순자산을 신경 쓰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가난한지 혹은 왜 부유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부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어요. 자, 여러분 부자, 갑부, 재벌 혹은 엄청난 부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부럽다. 뭐지 이런 느낌. 개부럽다. 약간 그 불가능의 강이 그 사이에 흐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딴 사람, 딴 세상 사람.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 아침에 일요일 날 일찍 일어나면 디즈니 만화동산이라고 했어요. 네네네네. 거기에 딱 이제 오프닝을 하면은 신나는 노래와 함께 스크루지가 나와가지고 금화 사이를 수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워낙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그 부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스크루지. 그거 말고 제일 최근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돈이 진짜 막 주식 부자로 엄청 많아가지고 막 돈과 여자에 미친 캐릭터로 나오죠. 그 영화에 나오는 모습이 부자의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약간 한국에서는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저는 주변에 좀 이렇게 대대로 돈이 많은 집안의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냥 착하거든요. 착하고 그냥 격없이 잘 지내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부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는 별로 없어요. 그냥 나랑 다른 소비층을 가진 친구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특히 부자 혹은 재벌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나라는 특히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는 가정교육 혹은 사회교육, 미디어 영향이 원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은 경제관념은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의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이런 말 듣고 자라신 분들 우리나라에 되게 많으실 거예요. 돈은 쓰면 안 돼, 모아야 되는 거야. 대출 받지 마, 빚지면 안 된다. 부자들은 나쁜 놈들이야.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은 행복을 살 수 없어. 돈은 우선 모아놔야 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듣고 자라죠. 저희 어렸을 때 IMF 이전이어가지고 그때는 저축만 해도 돈을 엄청 뭐 이제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빨리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여서 그때 은행 이자가 17%, 맞아요. 18%였어요. 엄청 높았죠. 그래서 더 그런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아니지만 근데 저도 요즘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그때 어쩌다 용돈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그때 느낀 게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돈을 쓰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받았어? 가장 안 좋게 쓰는 방법은 쓰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금통에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돈으로서의 가치가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냥 숫자나 종이 이제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초등학생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요? 전 되게 잘 큰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이 갓.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만 했고 아직 애는 없지만 나중에 애를 낳는다고 생각했을 때 용돈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용돈 뭐 2만 원이야 이래서 2만 원 딱 줬는데 하루 만에 2만 원 다 써버리고 화수목금토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경제관념이 좀 틀어진 친구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그런 타입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아끼고 그냥 안 쓰고 모으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게 나쁘지 않지만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어떻게 보면은 잃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소비하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잡혀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각종 교육기관 그리고 미디어 영향으로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사치
호화와 이퀄 관계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잠깐 얘기하셨는데 부자면은 딱 그런 이미지죠. 완전히 호화롭게 살고 사치스럽게 살고 다이아 반지 끼고 시계 내 집값보다 비싼 시계 차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향락의 이미지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자를 낀다거나 특히 남자분들은 음탕하게 산다거나 약을 한다거나 우리는 부를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 물질적인 소유물로 완성되는 개념이라고 믿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미디어의 횡포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부자는 불행한 삶을 산다는 공식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거 되게 클리셰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삐뚤어진 부잣집 도련님, 부모님의 불화, 외도는 필수이고요. 그들은 항상 외롭게 삽니다. 한국 드라마를 멀리 하시는 게 한국뿐만 아니라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도 그런 소재가 굉장히 클리셰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을 보잖아요. 그럼 부러운 마음 100이 아니에요. 플러스 측은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그들에게 워라밸은 없으니까. 새벽에 퇴근해서 새벽에 출근하니까 어느 정도는 불행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근데 실제로 친구들이랑 이런 대화가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아니요, 저 부러운 100인데. 그러니까 부러움이 100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이제 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약간 그래. 그 무슨 심보라 그러죠? 약간 깎아내리는 약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그 부자들이 뭐 이렇게 소비를 과하게 하고 아니면 뭐 사치 향락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게 글쎄요 부자들이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사실 사치를 부리고 향락을 누리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걸리는 사람들이 부자인 거지 부자가 사치를 즐기고 향락을 즐긴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 이게 팩트가 아닌데도 팩트인 것처럼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부자는 착한 사람들이다. 부자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는 사실 크게 없죠. 그런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물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덜 자극적이어서 그래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하고 사셨거나 그런 미디어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은연중에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다 속으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니까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뭔가 마음이 좀 든든했어요. 위로가 약간 되는데요. 약간 종교야 지금. 약간 지금 마지막에 뭐 팔라 그러면 나 고민할 수도 있어. 마지막에 다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좋은 상품이 있는데 지금 볼펜 꺼내려고 했어. 네, 그래서 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라는 개념이 그냥 뭐 돈이 얼마 있고 사실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숫자나 뭐 종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고민 없이 가서 먹고 백화점 가서 이거 마음에 드네? 그러면 그날 바로 가서 사고 그러니까 고민 없이 사는 거? 또 내지는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가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가고 그런 사람이 부자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부자다 그러면 뭐 1억 10억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하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생 놀고 먹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정도의 자산 규모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나쁜 이미지가 흔히 많이 씌워지게 되는 거는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앞에 두 분 먼저 얘기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글쎄요 생각해보면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두 가지 말이 떠올랐는데 있는 놈이 더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고등학교 때는 매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만 다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대학생 되니까 좀 더 욕심이 많아지고 돈이 더 필요하고 또 직장인 되니까 좀 더 바라보는 세상이 또 넓어지고 더 소비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또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또 훨씬 넓은 소비의 세계로 맞아. 결혼할 때 되면은 공을 하나 빼고 생각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쓰는 거를 10만 원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내가 써봤던 적이 없는 금액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혼하면은 뭐 또 없을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또 집, 부동산, 자산, 뭐 차량 이렇게 더 큰 약간 자재들을 보게 되니까 생각해보면은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부자들도 다 고민이 있잖아요. 공장을 갖고 있으면 더 큰 공장, 뭐 이렇게 회사를 갖고 있으면 이 회사의 더 큰 성장,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부자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부자의 개념은 개인에게 다 상대적인 거다. 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막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소속돼 있는 그 시기나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부에 대한 많은 관점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답은 약간 하몽님이 말씀하신 거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부에는
좋아한다. 잘 근접하고 있어. 선생님 전적으로 믿을게요. 체크는 많이 했지만 자, 부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가족, 신체, 자유. 갑자기 좀 뭔가 건강해졌어. 불만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 있냐고. 맵고 짠 얘기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니에요. 정화되네. 갑자기 정수기물로 바뀌었어. 아니에요. 지난번에 공유를 해주신 발제문에서 부의 3요소라 그래서 음. 아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지? 보통 뭐 이런 류의 3요소는 뭐 부와 권력, 명예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미 그러면 부는 부인데 그럼 뭐지? 약간 뭐 이런 걸 메고 빠졌는데 다시 주식, 채권, 현금인 줄 알았어. 아니 다시 가족, 신체, 자유. 자유. 세 번째 요소가 하몽님이 말씀하신 거와 굉장히 유사해요. 맞네요, 자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진정한 부, 즉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가족 그리고 신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세 번째 요소인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유는 자유와 선택을 말합니다.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해요. 아침마다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감, 지옥철, 출근하면 만나는 극혐 상사, 쌓이는 돈은 없는데 모아야 하는 결혼 자금, 노후 자금, 생활비, 자식들 교육비, 부모님 용돈, 모든 돈으로부터 받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친다. 나도 딱 그래서.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하는 인생을 살 자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크 저커버그도 이렇게 못 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돈이 많으면요,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 자유는 돈과 관계가 없다, 아닙니다. 돈과 관계가 많습니다. 많지. 그런데 수많은 부자들과 고소득자들이 불행해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들은 돈을 가진 게 아니라 돈이 그들을 쥐고 있습니다. 일에 파묻혀서 살고요. 집에 못 들어가고 가족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봐, 돈이 행복을 살 수 없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유를 잃어서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아까 범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에 대한 그 약간 상대적인 기준을 내가 낮추면 내가 버는 수준에 맞춰서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직장인인데 예를 들어서 뭔가 먹고 싶은 거를 먹는다. 네. 근데 나는 뭐 스타벅스 커피 정도는 뭐 매일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런 면에서는 저는 부자인 거네요. 만약에 그 전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 게 하몽님에게 스트레스였다. 근데 지금은 나 이 정도 먹는 게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럼 하몽님의 부가 증식된 거죠. 예, 저 조금 그래요. 근데 당연하지 않나요? 대학생 때는 사실 스타벅스 가는 거 되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회사 다니고는 스타벅스 가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이 바탕이 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그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이 문제가 작은지 큰지가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들은 신발끈 묶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면 잘 안 묶이거든요. 손이 잘 안 움직이고 신발끈을 못 묶으면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신발을 집어 던지죠. 신발끈을 묶는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의 크기에는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된 우리에게는 그게 큰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냥 묶으면 되죠. 네, 문제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릇이 그 크기를 다 못 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게 스트레스다?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인 게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게 왜 스트레스지?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 갑자기 그 옛날에 유럽에서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밥이 없어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저기 마리 안투아네트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예전에 제가 포켓몬스터 게임을 했는데 처음에는 레벨 5짜리 피존을 잡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까지 갔다 와서 다시 거기에 오면은 걔네들은 너무 귀찮은 대상일 뿐이지 나는 한 번만 때리면 다 잡을 수 있는 애들이 되니까 뭐 그런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부자가 아닌 이유, 돈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자들은 부를 긍정하고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너무너무 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셨을 때 부자가 되었다? 혹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 이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들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네, 전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뭐 부자가 되었을 때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이미지로 돈을 벌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향락이 안 빠지고 사칠 안 부리고. 그런 식으로 소비를 내가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 나에 따라 달린 것 같고 저는 그런 면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상적인 답변들이 나왔는데 사실 보통은 어떤 마음들을 갖고 계시냐면요. 부자가 되면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잣대가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이거는 유명해지는 거에 따라오는 부작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는 내가 뭘 해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근데 유명해지면 내 말투 하나하나가 다 필터링을 당합니다. 기사에 뜨죠. 욕을 진탕 먹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주차를 하는데 주차요금 아깝다고 잠깐 길에 세워두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세워두면은 주차요금 아까우니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진짜 돈이 많아. 진짜 부자가 돈이 아깝다고 뭐 주차요금 1,000원, 2,000원이 아깝다고 뭐 차를 길가에 대놓고 이런 걸 우리가 아니 꼽게 보잖아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만약에 하몽님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면 주변인들이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나부터 좀 빌려줘요. 친구들이면 다행인데 친척분들이 연락이 되게 올 수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로또 당첨되면은 잠수 타잖아요. 엄청난 연락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내 사업 한 번만 투자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올 거예요. 저는 원래 친구 간에도 돈 빌리고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그냥 가능한 빚을 안 지려고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돈을 빌려주려면 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줘야 마음이 괜찮다. 그럼 나 돈 좀 빌려줘. 그래서 안 빌려준다는 거지. 내가 그 얘기를 할 때 갑자기 표정이 좋아하시네요. 저런 사람을 잘 이용해야 돼. 근데 하몽님이 진짜 다 빌려줄 수는 없어요. 전 그래서 아무도 안 빌려줘요. 거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거절당한 사람이 그래 하고 가면 다행인데 그치, 돈도 많으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있는 놈이 더하다 이러면서. 네. 이런 일이 당연히 이거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부자가 되면 정말 행복만 가득할지. 사실 지금 답변 나온 게 제 예상과 좀 다르긴 해요. 예전에 저는 부자가 정말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들었던 생각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부자가 되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나 평소처럼 친구들이랑 뭐 수다 떠는 거, 그리고 돈 때문에 친척들과 멀어지는 일들도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지금 평범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못 느껴봤던 스트레스들이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개갑부가 됐다. 약간 신변의 안전도 위협받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생각을 못했던 것들이 생기겠죠. 저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보통은 저처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없다. 무조건 부자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부자가 되면 그런 위험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부자라면 그런 위험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또 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으면은 신경 쓸 것도 많고 막 할 것 같지만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무서를 두고 자기 세금 관리를 하고 자산관리사를 두고 자신의 자산을 관리를 하고 또 뭐 더 유명해졌으면 경호원도 들 거고 그런 식으로 다 해결 방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책 100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하브 에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정도의 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대개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거나 둘째,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전해요. 후자. 생각보다 전자가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근데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딱 그런 질문이 이 책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너 바보냐? 부자가 왜 되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은 부자의 안 좋은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그런 이미지가 본인의 경험이 투영돼서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부자에 대한 이미지 저희가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향락이나 사치 그리고 비리도 저질릴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미지가 남아있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으로 상당한 행동 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한 분씩은 보셨을 거예요. 성공한 타인을 적대시하거나 질투하는 사람 많죠. 엄청 많죠. 되게 많아요. 운이 좋았네. 아니면 쟤가 왜? 금수저야? 라던가 돈 많이 벌면 뭐하냐? 걔 보나마나 인생 불행할걸?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죠. 저희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다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자를 나쁜 놈으로 바라보면요. 자신은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약간 그냥 질투가 많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상대방을 폄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 사람이 안 돼야지라는 바탕이 깔리거든요. 약간 방어 심리 같아요. 근데 저는 방어 심리를 세우는 거를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버렸을 때 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죠.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나 쟤 센 척하는 거 너무 싫어 라고 뒷담을 엄청 까요. 그럼 저는 절대 그 이후로는 센 척을 하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욕했던 모습이니까. 이런 식의 사이클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주변에 부자가 생겼다면 이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물어본다던가, 적어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내가 더 성공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로 가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배 아프지만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무슨 이유도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우선 깎아내리기 바쁘다는 거죠. 근데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욕했던 그 사람이니까. 이미 마음부터 글렀다는 거구나. 네, 글러먹은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돈을 다 가져갔다면서 자신을 피해자, 부자들을 가해자 입장으로 둬요. 그리고 그걸 되게 즐기죠. 그래서 정말로 의외로 부자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패널분들은 좀 그래도 자본이 많은 거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인터넷 기사에 보면 뭐 연예인이 휴식기에 뭐 어디를 가서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기사에 뜨면 다들 막 돈찌랄 한다고 댓글을 쓰잖아요. 그런 느낌이면은 또 그런 게 또 추천을 많이 받아서 또 상위 베스트 댓글로 올라가고 그런 게 많은 거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기 유튜버 분들이 사실 요즘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국내에서 막 탑 10 유튜버 이런 분들이 수익이 얼마를 벌었네, 약간 이런 뉴스 기사가 뜬 걸 본 적이 있는데 댓글들이 이런 기사 올리지 마라. 서민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니까 그런 거 띄우지 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긴 또 뭐 그런 기사를 보면은 진짜 이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 이거보다는 야, 이런 거면 나도 하겠다. 뭐 약간 그런 게 우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사람 쉽게 돈 번다 이러면서. 좀 유튜브 얘기하셨는데 되게 최신 사례 하나 알려드리면, 최근에 굉장히 어린 ASMR 유튜버가 있었어요. 그분이 조회수랑 구독자 수가 대박이 아주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부 성인분들이 힘을 모아서 신고 테러를 먹입니다. 다 같이 으쌰으쌰 신고 테러를 먹여서 일시적으로 그 유튜버 분의 게시물이 다 내려갔었죠. 왜 그래? 그 무슨 심리예요? 그런 거기 것도? 글들이 나와 있어요. 어린애가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거 말이 되냐? 근데 어떤 명목으로 신고를 해요? 그냥 신고를 누르는 거예요. 그 부적절한 동영상으로 네네네.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고가 너무 많으니까 차단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월급 받는데 저렇게 쉽게 돈 버는 거 안 된다, 저거 어린애가. 이런 논리였어요. 참 이게 오지랖의 민족이라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은 소수였을지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저는 다수라고 생각해요. 하긴 뭐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뭐 긍정적인 면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매 순간 긍정적인 반응만 보였냐, 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면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저도 그랬고. 네, 그래서 하부 해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해라. 그게 무의식에 배어들면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감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으시면서 뭐야 대단한 거 할 줄 알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저요. 이런 젠장. 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행동이 저희 세계에서 나온다는 걸 아실 거예요. 내면 프로그래밍에서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꾸는 거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가 행동을 만들어낸다, 이걸 되게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어렸을 때 학대를 받거나 사랑받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른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김길태도 되게 유명한 사례죠. 김길태는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부모님 이름을 지어줬대요. 실제로 입양한가? 그래서 사랑을 되게 못 받고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그걸로 전혀 김길태의 그 행위들을 정당화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 어렸을 때 형성된 내면 세계가 행동에 영향을 무조건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각인된 개념은 평생 저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끊고 바꿔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경제관념이랑 연결이 된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형성된 그 부에 대한 개념,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무의식 중에 저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돈을 그래서 어떻게 벌어야 한다는 건지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화 하나를 들려드릴 거예요. 졸지 말고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나 졸면 울 거야 진짜. 아 이거 재미가 없긴 한가 보네요. 아니. 재미없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생각해도 재미없는 얘기인 거야. 가만히 죄책감 들 때. 아니야. 재미없진 않아요. 들어보세요. 위대한 이집트 파라오가 젊은 조카 추마와 아주르를 불러서 신성한 임무를 맡깁니다. 조국을 위해 피라미드 2개를 지어서 바치라는 거예요. 각자의 피라미드가 완성되는 대로 파라오는 그 즉시 왕자의 지위를 주고 수많은 재물과 함께 은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여생을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반드시 피라미드는 혼자서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동갑내기인 추마와 아주르는 이 일을 다 마치려면 몇 년, 몇십 년이 걸리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영광스러워하며 도전을 받아들이고 바로 작업에 돌입합니다. 아주르는 즉시 일을 시작해요. 크고 무거운 돌들을 끌어다가 대형을 천천히 만들고 몇 달이 지나니까 아주르의 피라미드는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주르의 건축물 옆에 모여들어서 감탄하고 칭찬을 해요. 돌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1년에 걸친 고된 노동 끝에 아주르는 완벽한 사각대형을 완성합니다. 근데 반면 추마의 공터는 그대로 비어 있어요. 옮겨진 돌이나 다져진 기초도 보이지 않고요. 파라오가 지시를 내렸던 1년 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아주르는 추마의 집에 찾아가요. 추마는 헛간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아주르가 추마야 이거 싫어하니? 만들라는 피라미드는 안 만들고 이상한 기계나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이게 싫으냐고? 추마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날 그냥 놔둬. 아주르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래 그러시겠지. 1년 동안 돌 하나 샀지 않은 주제에. 추마는 눈 깜빡하지 않고 받아칩니다. 아주르, 너는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 너 피라미드나 신경 쓰렴? 내 건 알아서 할게. 아주르는 씩씩거리면서 헛간을 나옵니다. 또다시 1년이 지나서 아주르는 피라미드의 기초를 마무리하고 다음 층을 쌓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돌이 너무 무거워서 피라미드의 2번째 층까지 끌어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신체적인 한계를 느낀 아주르는 깨달았습니다. 더 무거운 돌을 옮기려면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주르는 이집트에서 가장 힘이 센 자를 찾아서 PT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돌만 나르고 있자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정신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아주르는 일주일에 한 번 K-팝 댄스 학원을 다니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주기적으로 해소해줍니다. 잠깐만요. 내가 여태까지 안 끊으려고 그랬는데 아주르는 PT도 받고 K-팝 댄스도 방송 댄스 배운다는 거죠? 네네, 주기적으로. 왜냐면은 돌을 열심히 날라야 되거든요. 돌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아니고 이천이에요? 이집트고요. 파라오고 피라미드 네. 짓는 겁니다. 이거 실화냐?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러나 여전히 추마의 부리는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확실한 사망 플래그인 거예요. 아주르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또 1년이 지나고 아주르의 피라미드 건축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아주르는 더 많은 시간을 PT 수강료와 건강식품을 구하는 데 써요. 아주르는 이 속도라면 30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예상해요. 그러나 아주르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마는 시작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완성된 게 없는 추마의 부지가 아주르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르는 평소처럼 무거운 돌을 피라미드 위로 올리고 있었는데 광장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사람들과 아주르가 가보니까 추마가 지지대, 바퀴, 지렛대, 밧줄 등이 복잡하게 얽힌 8m짜리 기계를 천천히 옮기고 있었어요. 저 추마애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인가요? 네네네네. 추마가 떠들썩한 군중을 뚫고 부지로 향하는데 아주르는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고 이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겨우 몇 분 만에 추마가 만든 듣도 보도 못한 이 기계가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올려서 피라미드의 기초를 쌓기 시작한 거예요. 추마는 기계 조작 외에는 큰 힘을 들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약 40일이 지나자 추마의 기계는 아주르가 3년간 쌓아올린 피라미드 작업을 따라잡습니다. 이를 본 아주르는 추마를 인정하는 대신 맹세했어요. 나는 더 강해지겠다고. 더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있게 힘을 기르겠다고. 그렇게 고된 노동을 계속해요. 그렇게 8년이 지나고 추마는 피라미드를 완성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데 3년, 시스템을 사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5년이 꼬박 걸렸어요. 추마는 약속대로 왕자의 지위에 엄청난 재물을 얻고 앞으로 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주르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작업에 매달려요. 돌을 옮기고 힘을 기르고 돈 쓰고 돌을 옮기고 힘을 기르고 또 돈을 쓰고 슬프게도 아주르는 자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같은 과정을 감내합니다. 잘못됐을 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방식은 아주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써왔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아주르는 피라미드 12번째 층을 쌓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아, 심장마비로? 네네. 이게 극적으로 보내버리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회사에서 들려줘야 돼. 이게 일을 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서. 그렇다면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저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주르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열심히 일하고 운동을 하죠.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PT 수업도 받고 맛있는 건강식품도 먹고요. 취미생활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피라미드를 잘 쌓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피라미드를 완성했을 때 우리 나이는 60세가 되거나 완성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노력의 배신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은 추마가 빠르게 부자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추마는 빠른 시간 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마가 쉽게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아니죠. 빠르게 부자 되는 것과 쉽게 부자 되는 것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추마가 투자한 첫 3년 있잖아요. 그동안 추마는 사실 얼마나 심적으로 불안했을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주르 칭찬만 하죠. 아주르 공터에만 모여 있고요. 자기는 절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내 공터를 보니까 텅 비어 있고 때려치고 그냥 아주르 방식대로 할까 싶기도 하고 고민도 수천 번 했겠죠.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끝내고 나서 빠르게 부자 되는 길을 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부하면은 근로소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마 투자를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 수익 정도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겠죠? 근데 아마도 큰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을 안 들으실 거니까 대부분은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전체 수입의 한 80% 이상이 근로소득일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건데 그때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싼 커피 마시지 않기, 신용카드 해지하기, 정액 분할 투자하기, 퇴직연금 가입하기, 주식시장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기, 주택 매입 후 보유, 주택담보대출 조기 청산, 소득분위 이하의 생활 뭐 이런 얘기들 전문 용어들 들으시게 되면은 경계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도 그 직장에서도 그 월급으로도 마치 부자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 5일이라고 2일을 쉬죠, 저희는. 이거를 수익률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60% 수익률의 거래를 하고 계신 거예요. 5일을 투자해서 2일을 쉬고 있기 때문에 5대2의 수익률이죠. 환산하면 마이너스 60%.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60%다라고 하면은 아주 까무러치고 절대 계약을 안 해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돈을 버는 원동력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는지, 시장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저희의 소득이 결정됩니다. 유명한 작가 로버트 프로스트 아시나요? 걷지 않은 길을 쓴. 네, 맞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장이 되어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유를 팔아서 돈이라는 자유를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내줘야 되고요. 수익률 마이너스 60%라는 끔찍한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공식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그게 정답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데 우리의 시간은 무조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래, 진짜 정말 오래 일하면 40년 일할 수 있죠, 우리나라.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조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득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고 있는 이 시간은 부를 창출하는 요소가 아이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정년까지 일해도 벌 돈은 정해져 있다.
그런 느낌이죠. 음. 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오늘은 30시간을 일하겠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즉 수익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그 전에 부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부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는 순이익 플러스 자산가치입니다. 자, 자산가치는 순이익으로 어차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은 자산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못해요. 시간 관계상. 자, 순이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순이익은 여러분들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를 증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게 판을 짜두셔야 돼요. 그 전에 일단 순이익이 뭔지 정확히 정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순자산이랑 같은 맥락인가요? 여기서 순이익은 공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순이익의 공식은 판매 개수 곱하기 단위당 이익입니다. 좀만 쉽게 설명해 주세요. 길게 말고. 더 쉽게? 순이익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판매하는지가 정해져요. 이거는 근데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물건을 파는 분이면요. 물건의 가격 곱하기 팔린 개수가 순이익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에 대한 통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직업은 소득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시간은 유한하죠. 그래서 저희가 미친 듯이 24/7 일을 해도 돈을 더 달라고 사장님께 사정해도 벌 수 있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0대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 보면요. 30대에 성공한 자산가, 5년 미만으로 된 일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9 to 6 월부터 금 출퇴근 반복하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길을 걸어서 부를 증식하는 사람들은요. 사업가, 자영업자, 혹은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유예요. 그래서 저희는 상속자,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특수 직업은 제외할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이집트에서 돌을 착실하게 쌓은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아주르? 아주르처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단위 시간 동안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네. 결국에는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시간을 두고 돈벌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가치가 뛰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요. 셀하는 것의 가치. 맞아요. 가치가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음. 더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 더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게 아까 방송 댄스하고 PT하고 결국 그 맥락인 것 같아서 네. 약간 저 스스로는 기존에 이제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네. 결국에 그 아주르의 그런 지는 논리에 말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 옛날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빌 게이츠가 그 미팅 자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길에 $100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는 그걸 안 줍는 게 이득이래요. 맞아. 이 얘기 다 아세요? 나 왜 몰라? 들었어요. 이게 알아요. $100를 줍는데 3초가 걸린다면 그 미팅을 3초 더 빨리 나가서 그 3초 동안 버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치. 네,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요. 이 책에서 내 가치를 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명성을 쌓는 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네. 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자체를 증대시키는 거. 네, 아니면은 숫자를 아예 늘리는 방법이 그냥 강사를 생각을 해볼게요. 학생을 30명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요. 3,000명 가르치는 강사가 있어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3,000명 가르치는 네, 강사. 그런 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사가는 사람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자,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CEO 마크 저커버그 84년생이에요. 엄청 어리죠. 이 청년이 15년 기준 한화로 자산이 37조 5,3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은 3,510억 달러, 억만장자죠. 대부분이 주식이겠죠? 그래서 기승전 사업이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진짜 아니고요. 사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은 사업에 탈을 쓴 직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여러분이 시작을 했어요. 물론 모든 사업이 처음에는 자리 잡기까지는 아까 우화의 추마처럼 시스템을 다지는데 큰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업은 잘 됐어. 근데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건 사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직장입니다. 또 자영업을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 대박이 났죠, 영화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치킨집의 의자 수는 정해져 있어요. 주방 크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쉬지 않고 닭을 튀겨도 튀길 수 있는 닭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치킨집의 소득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서 큰 식당으로 이전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통닭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10만 명이라 돼도 10만 다리 닭을 튀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을 어떻게 이뤄내야 되냐? 핵심은 수익의 자동화예요. 내 시간과 관계없이 스스로 살아남는 사업 시스템을 창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 안 이제 남았는데.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그래요? 전 여기서부터 조금 흥미가 떨어지는데요. 이게 치킨집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사실 모든 서비스업, 모든 제조업, 사실 모든 사업은 캐파시티의 싸움이잖아요. 커질 경우에 그 단위 연산이 달라지는 거지 결국 사업의 초창기에는 찍어내는 만큼 음식을 내보내는 만큼 돈이 되는 구조인데 그걸 뛰어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사실 생각하긴 쉬운데 정말 어려운 방식이고 페이스북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돈을 안 벌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도 마케팅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용자 수가 한 명 한 명 늘어나길 바라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았을 텐데 그게 이제 매스 프로덕션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지금의 상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그런 형태의 사업일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무조건 어렵습니다. 쉬운 부자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결론이 나왔네. 근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그 극한 직업 수원 왕갈비 통닭 있잖아요. 이 통닭집이 부의 증식이 진짜 시작되는 지점은요, 바로 체인점을 열었을 때입니다. 이 체인점을 열게 되면 직접 닭을 튀기지 않아도 통장에 돈이 꽂혀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죠. 물론 관리를 당연히 해줘야겠지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심을 했어요.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아이템이 고민돼요. 그럴 때 하셔야 할 질문이 바로 내가 만약 일하다가 1년을 못했다. 그래도 수익이 발생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남의 시간을 사라는 얘기로 들려요. 사실은 아웃소싱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신의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건 누구나 동일하잖아요. 근데 돈을 더 벌어야 되면은 사실 남의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방법만 있진 않아요. 그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체인점이 약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요? 거기서 또 체인점에서 닭을 튀기시는 분은 또 유한한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봄내님 말씀은 약간 어차피 제로섬 게임인데 이제 다른 사람 시간 혹은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그런 방법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고 자신의 시간이 유한하면 자신의 시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네. 사실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데요. 방금 범례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은 5번째 랭크가 되어 있고 가장 매력도가 낮은 방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매력도가 제일 높은 방법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제? 할까요? 얘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게 안 하면 5위라 그랬으니까 어. 4위부터 올라가 보죠. 좋은데? 4위. 네, 자, 그럼 5위부터 할게요. 5위가 이제 인적 자원 시스템을 개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웃소싱 혹은 직원 고용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유통 시스템도 한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프랜차이즈, 체인점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죠. 3위는요? 네, 3위는 콘텐츠 시스템인데요. 저는 이게 사실은 1위로 가야 되지 않나 이제는 싶습니다. 이제 여기 포함되는 게 책,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또 서비스를 판매하는 어떤 스타트업들이 해당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생산한 재화를 무한히 재활용할 수 있는. 네네네, 맞아요. 유튜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나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남네요. 여러분 유튜브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시스템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의 수익 시스템? 네네. 그 광고? 조회수 1회에 1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아니에요? 광고? 네. 네, 그 타임라인에 보면 노랗게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데가 다 광고잖아요. 그거랑 시작할 때 무슨 끝날 때. 조회도 뭐 만인가 뭐 특정 수준 이상일 때 뭐 더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재생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또 뭐가 다르다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 가장 큰 오해가 조회수에 따라 돈이 들어온다.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조회수로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조회수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돈이 들어오는 거냐면 여러분 영상 재생하실 때 앞에 광고 뜨죠. 그거를 넘기지 않고 끝까지 보는 사람당 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5초 안에 넘기거나 그러면 돈이 안 떨어져요. 끝까지 안 봐도 끝까지 안 보면 무조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신 조회수에 무조건 비례해요. 그렇죠. 당연히 조회수가 많으면 광고를 보는 사람 자체가 많고 많으니까. 광고를 많이 보면 끝까지 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이탈자가 적잖아요. 끝까지 영상을 봐야 되니까. 그런 거는 돈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생 시간하고도 비례한다는 게 그런 맥락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버로서 돈을 많이 버는,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계시거나 시작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그럼 유튜브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이 시스템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ASMR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ASMR 보세요? ASMR. 네, 맞아요. 뭐 하는 거야? 보시는 분.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안 본 사람도 뜨던데요. 보게 되면 또 이게 뭐야? 이러다가 빠져들죠. 딴 사람은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ASMR이 돈을 정말 잘 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ASMR 영상은 한 번 보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보러 와요. 그러니까 한 번 생산된 재화를 무한히 재활용할 수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유튜버 영상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2018년 유행했던 봄 메이크업 보여드립니다. 이거 언제만 볼까요? 2018년 봄이요. 그런 거예요. 2019년 SS 신상 하울, SS 19년에만 봅니다. 이게 컨텐츠마다 재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달라요. ASMR이 대표적으로 또 보고 또 보는 영상인 거죠. 그래서 키즈 영상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도 똑같아요. 키즈 영상 아이들 계속 들어주죠, 엄마들이. 이런 재생산되는 컨텐츠들이 돈이 됩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람을 쓰지 않아도 이런 컨텐츠 시스템만 잘 갖춰두면 여러분들이 잠을 자도 똥을 싸도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 번 쓰고 돌리면 되잖아요.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거 아니죠. 계속 찍어내기만 하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거의 최고는 학습성 것 같아. 전과? 전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수학의 정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대박이지 않을까요? 수익이? 평생 수익원. 근데 요즘에는 서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예전보다. 비하면? 아, 네. 인세가 그렇죠. 낮아서. 네.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책을 안 사죠. 안 사니까. 2위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활용에 대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한 번 만든 재화를 몇 번 다시 쓸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수익의 자동화. 정확히 캐치하셨어요, 법률님이. 그래서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 그리고 지금 어플 하나만 잘 만들어도 발 뻗고 잔다고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도 2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어요. 어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플을 잘 만들면 흥행에 탄다고 그랬잖아요. 어플을 잘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그 아주르가 노력했던 그 자기 개발이 수반이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주르 아니고 그 다른 친구. 추마가 이제 어플을 만드는 사람으로 비유가 돼야겠죠? 졸았어. 아니 안 좋았어. 아, 그 어플을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도를 올리는 행위다. 그렇죠. 제 노력이다. 말은, 네,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도를 쌓는 경험치가 축적이 돼야 나는 이 다음에 내가 무언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지. 아무 노력이 없는데 애초부터 그 거중기 같은 기구를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 거중기를 만들려면 우선 물리학에 대한 공부, 공학에 대한 공부 이런 거를 했을 거라는 그 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중기라는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내가 돌을 많이 쌓다 보니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치. 예, 그래서 돌을 하나하나 쌓는 과정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물리학 공부를 하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가 다 추마가 천막에 처박혀서 했던 일들에 비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거를 도를 끌어올리는 노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위로 넘어가면 1위가 바로 임대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특허, 라이센스, 부동산이 포함이 되고요. 특허 같은 게 이제 음원 특허, 저작권. 지적 재산권이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이 짱이구만. 부동산은 뭐 얘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자면서도 똥을 싸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게 아마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게 부동산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한 번 만든 재화를 얼마나 무한히 재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들어가는 인풋 대비 부가가치를 얼마나 뻥튀기 시킬 수 있는가, 그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단어를 얻고 가셔야 한다라고 하면은 방금 법률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수익의 자동화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어떤 강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강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은 학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원에 오는 학생들의 수는 정해져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수업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돈을 더 굴릴 수 있게 된다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강을 찍어야죠. 맞아요. 인강을 찍는 거. 그러면 내 강의가 도달하는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수는 늘렸어. 두 책을 써요. 번째로는 책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제 명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을까. 유튜브에 뭐 영어 관련된 채널을 만들어서 그 채널을 보고 내 수강생이 되게 하는 학생들을 늘린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를 시작해서 유명해지면서 책을 쓰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가지가지를 쳐서 내가 원래 하려던 일을 플러스 알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처음에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듣는 자세였잖아요. 근데 이걸 다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거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기업의 생태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무한히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만든다라는 게 큰 틀이지만 무한히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화는 없거든요. 유행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최신의 그런 유행을 따라가야 되고 옛것이 된 것은 절대 다시 재활용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돈이 굴러가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고 똥을 싸도 돈이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돈이 계속 굴러가게끔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ASMR, 먹방 우리가 보기에는 한 번 본 거 또 보고 막 조회수가 막 몇 천만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 옛것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최신의 유행이고 신선하다고 느끼게 하려고 그분들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돈이 알아서 굴러가니까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정리한 것까지는 오케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게 쉬운 길이고 아니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저는 절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길이고. 법률님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은 쉽게 번다라고 은연중에 오해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쵸.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리 부자 되는 것과 쉽게 부자 되는 법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길인 거겠죠. 맞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팩트죠. 네,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무리로 이야기 하나 짧은 거 진짜 짧은 거 하나 들려드리고요. 진짜 짧아요. 눈 마주치지 마. 우한가요? 아니요, 어떻게 알았지? 진짜 짧아요. 아, 이집트 네.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짧아요. 어떤 남자가 절벽을 걷다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떨어져요. 다행히 그는 바위턱을 잡을 수 있었고요. 매달렸습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소리쳐요. 거기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는 계속 간절하게 소리칩니다. 거기 누구 없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마침내 커다랗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요. 나는 신이다. 내가 도와주마. 나를 믿고 손을 놓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나요? 도와주세요. 끝입니다.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진짜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잘 곱씹어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뭐 믿으라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불안정성을 견뎌라.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소감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했었는데 이 얘기가 내포한 의미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재밌다. 상황을 다시 정리를 해봐요. 이제 벼랑 끝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았어. 잡았어. 어. 근데 신이 날 믿고 손을 놔라. 놔라 했는데 다른 사람 없어요? 근데 답이 없어. 아니, 거기서 끝난 거잖아. 대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우선 거기서 다른 사람을 찾았다는 거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뭐지? 이래서 공대생들과는 겸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아니 거예요. 잠깐만. 신라님은 아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카오스 상태, 직무 안전성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 리스크 테이킹 하지 않고 뭐 내 시간은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불안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비효율적인 나를 잡아줄 체제라든지 막 사람을 찾는데 실제로 그 효율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런 그 안전망을 놓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전 듣고만 있을게요. 맞춰볼래.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누구도 믿지 마라. 어. 그러니까 아무리 그 나를 믿고 놓아라 하는 게
유혹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오늘 이야기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나 자신을 제일 믿고 뭐 옳은 행동을 해라. 뭐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으려나요? 난 지금 너무 알고 싶은 게 이 얘기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안느님이 준비를 해왔을 거잖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 그 의도가 뭔지 너무 맞추고 싶어. 자, 이 스토리는요. 백만장자 시크릿 완전 초반부에 서론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여기에 담긴 속뜻은 이겁니다. 백만장자 시크릿을 읽으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부가 궁금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는 돈을 못 벌 것 같아.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소리쳐서 이 책을 샀어요. 이 책에서는 손을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걸 듣지 않죠. 도와달라 해서 손을 놓으라고 했어요. 손을 절대 안 놓아요. 왜냐면은 떨어질 것 같거든. 고집 부린다는 약간 그런 미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옳은 거죠. 소리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약간 그런 소리네. 그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통해서 음. 뭐 이제 좋은 방법들을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말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진짜 그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결국엔 책을 덮고 원래 살던 대로 계속 산다. 네. 그래서 발전할 수가 그런 없다. 거예요? 약간 그 대사를 바꿔보면은 절벽이 아니고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해라.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안 듣고 다른 됐고.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네. 음. 2시간 반 녹음 중에 가장 재밌었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뭔가 이게 책의 거의 서두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한테 의심을 가지지 말고 앞으로의 내용을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라라는 거의 말을 성경이다, 성경. 그거를 되게 돌려 얘기한 것 같아요. 기존 구조를 일종의 침몰하는 배처럼 그래서 약간 탈출하는 건 자기 몫인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돈 버는 건 자기 몫이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갑자기 혼내고 그래요. 나 이렇게 정신 혼나는 거 차리세요. 진짜 오랜만이야. 와이프도 이렇게 안 혼내는데. 모두 정신 차리십시오. 자, 소감. 네,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거의 없는 편인데 그냥 부자들 중에 잘못된 길을 접어든 사람들이 있는 거지 부자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 좀 재밌게 들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듣고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거지만 이걸 실제 문장으로 혹은 단어로 정리해 본 적은 없었던 것을 좀 개념화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심이 있었군요. 처음에. 그쵸? 의심 100%로 시작했죠. 안 돼. 회개하세요. 저는 사실 그 초반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소박한 여유로 좀 충분한 편이거든요. 마음이 사실 부자인 분이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어떤 성실함의 덫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걸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초반에 부자가 이 방송을 듣고 나면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조금 회의적인 게 그러니까 모든 순간은 다 인과관계에 있고 다 제가 한 선택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또 다른 보상을 얻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하루하루를 꾸준히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까 그 하몽님은 신 얘기 안 들은 그 사람이네 이제. 제가 구제를 못했어요. 하몽님을. 말은 이해되지만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유턴 돌릴 생각은 없다. 그런 거죠. 하몽님 일단 저와 기도의 방으로 따로 가시죠. 네,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뵐게요. 또 봬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